침묵에서 만난 특별한 우정, 트라우마를 이겨낸 소녀와 구조견의 감동 여정. 프랑스 출신 미혼모의 간절한 희망이 시애틀 재활센터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9살 딸의 치유를 위해 대서양을 건너온 어머니의 선택이 시작이었는데요. 그저 그림만 그리던 아이의 세계에 빛이 들어왔어요라는 마리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구조된 트라우마 진인계 무아와의 만남으로 펼쳐집니다. 상처 입은 아이와 철창에 갇혔던 개의 특별한 교감이 드러나면서 서로의 침묵을 녹이는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마리 33살 프랑스 출신의 미혼모로 딸 엘렌의 치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시애틀 교외의 조용한 동네에 저와 9살 딸 엘렌이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간간히 비가 내리는 날씨였죠. 프랑스에서 온 저는 짧은 갈색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임시 거처의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2층 집은 침실 2개와 거실, 주방이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엘렌에게 여기가 우리 새 집이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엘렌의 금발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고 커다란 파란 눈은 마치 깊은 바다처럼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죠. 딸의 침묵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1년 전 파리에서 일어난 사고 이후 엘렌은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어요. 의사들은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진단했고 저는 딸의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시애틀 교외의 이 작은 동네에는 아이들의 언어적 외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센터가 있었기 때문이죠. 짐을 풀고 엘렌의 방도 예쁘게 꾸며보자고 밝은 목소리로 제안했지만 엘렌은 그저 작은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꺼낼 뿐이었어요. 그림 그리기는 엘렌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펼쳐지는 색채와 선들은 엘렌의 침묵 속에 갇힌 이야기들이었죠. 첫날 저녁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파스타와 샐러드, 프랑스에서 가져온 치즈 한 조각. 이국 땅에서의 첫 식사는 고요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볼 거라고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엘렌을 도와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엘렌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반응조차 소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재활센터는 생각보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알록달록한 벽화가 그려진 복도를 걸으며 저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치료사 캐서린은 친절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죠. 캐서린은 여기서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보자며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엘렌은 초기 평가를 받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치료사가 건넨 종이에는 숲속의 작은 오두막을 그렸어요.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그 그림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죠. 열린 문이 있다며 그건 희망의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엘렌의 그림들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때로는 바다와 때로는 빽빽한 숲과 때로는 어두운 하늘을 그렸어요. 엘렌의 마음속 풍경이 종이 위에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 같았습니다. 그림 속에서 엘렌은 자유로웠고 저는 그 자유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죠. 센터의 미술치료사는 엘렌의 그림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색채의 선택, 선의 강도, 공간의 활용 방식 모두 엘렌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엘렌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완전한 단절은 아니었으니까요. 밤이면 침대에 누워 엘렌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곤 했습니다. 마치 암호를 풀듯이 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엘렌의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이 그림들이었으니까요. 엘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으며 세상과의 유일한 접점은 종이에 그리는 그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접점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분명히 존재했답니다. 재활센터의 디렉터 토마스는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작은 회의실에 저와 다른 부모들을 모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은은한 오후 햇살 속에서 토마스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죠. 센터가 한국에서 구조된 51마리의 유기견 중 일부를 반려동물 교감, 치료 프로그램에 도입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간단했어요. 언어적 외상을 가진 아이들에게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치유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연구에 따르면 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 심리적 안정을 가져온다고 설명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개를 키워본 경험이 없는데 괜찮을지, 또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토마스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센터에서 기본적인 반려동물 케어 교육을 제공할 것이며 모든 개들은 이미 기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충분히 돌볼 수 있다고 확신시켜 주었죠. 다음 날 저는 엘렌의 손을 잡고 센터의 뒤뜰로 향했습니다. 넓은 잔디밭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개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엘렌의 눈에 처음으로 호기심의 빛이 돌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제 손을 꽉 잡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보였죠. 캐서린이 우리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개들의 첫 만남이니 천천히 진행할 거라고 말했어요. 캐서린의 안내에 따라 우리는 잔디밭 가장자리에 마련된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관찰만 하라는 것이었죠. 다양한 개들이 뛰어노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엘렌은 한참 동안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더니 갑자기 손가락으로 한 마리를 가리켰어요. 그건 흰색 털과 회색 얼룩이 섞인 중형견이었습니다. 다른 개들과 달리 조용히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죠. 캐서린은 그 개의 이름이 무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shepherd 믹스견으로 다른 개들보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더 조심스러워한다고요. 이름의 뜻을 물었더니 한국어로 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 아는 아이 또는 작은 존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구조될 당시 너무 작고 약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더군요. 엘렌이 무아에게 관심을 보이자 캐서린은 조심스럽게 무아를 우리 쪽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에 무아는 경계하는 듯 했어요.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채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캐서린은 천천히 엘렌에게 손바닥을 편 채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무아가 조금씩 다가와 엘렌의 손을 냄새 맡았어요. 그 순간 엘렌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1년 만에 처음 보는 딸의 미소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캐서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아가 현재 임시보호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센터에서 모든 개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했고 특히 무아처럼 사회화가 필요한 개들은 가정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렌이 무아에게 보인 반응을 고려할 때 우리 가정에서 무아를 임시로 맡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딸의 미소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어떤 도전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캐서린은 내일 오후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함께 무아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엘렌은 오랜만에 새 그림을 그렸어요. 흰개 한 마리가 창문 너머로 달빛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속 개의 눈에는 외로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마치 엘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무아가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캐서린과 함께 온 직원이 계집, 사료, 장난감, 목줄 등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왔습니다. 무아는 처음 낯선 환경에서 불안해 보였지만 엘렌이 조용히 그 옆에 앉자 조금씩 긴장을 풀었어요. 그렇게 무아라는 shepherd 믹스견이 임시 보호가 필요해 우리 가정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만남이 우리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첫날 밤 무아는 거실 구석에 마련된 개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캐서린의 조언대로 무아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그저 지켜보기만 했어요. 무아의 어두운 눈동자에는 경계심이 가득했고 때때로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구조된 개들이 흔히 보이는 트라우마의 징후라고 했죠. 아침이 되자 엘렌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여러 번 깨워야 겨우 일어나곤 했는데 이날은 달랐어요. 엘렌은 조용히 무아의 개 침대 옆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아는 처음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고개를 들어 엘렌이 그리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 둘을 관찰했습니다. 엘렌은 종이에 뭔가를 그리다가 무아에게 보여주고 무아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말없는 아이와 상처받은 개 사이에 이미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무아에게 사료를 주었습니다. 캐서린이 알려준 대로 정확한 양을 측정하고 신선한 물도 준비했죠. 처음에 무아는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에는 먹기를 거부했어요. 저는 엘렌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갔고 그제야 무아가 조심스럽게 사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캐서린이 방문해 무아의 적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무아가 아직 경계심을 보이지만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고 있다며 특히 엘렌과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캐서린은 매일 짧은 산책을 시작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주변만 돌고 점차 거리를 늘려가라고요. 저녁에 처음으로 산책을 시도했지만 무아는 목줄을 보자 몸을 낮추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에 겁을 먹은 것 같았어요. 캐서린에게 전화의 상황을 설명하자 일부 구조견들은 목줄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불법 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은 더 그렇다고요. 캐서린은 무아에게 시간을 주고 먼저 집안에서 목줄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시키라고 조언했어요. 다음 날부터는 엘렌의 그림 시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홀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무아를 주제로 삼기 시작했어요. 무아가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잠자는 모습,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모습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표현했습니다. 셋째 날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엘렌이 그림을 그리는데 무아가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그림을 감상하듯 가만히 지켜보았죠. 엘렌은 그런 무아의 모습을 보더니 처음으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무아에게 내밀었어요.
그것은 무아와 엘렌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무아는 그림을 물지도 긁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엘렌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오랜 시간 침묵 속에 갇혀있던 딸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넷째 날 아침 엘렌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고 무아의 목줄을 가져왔어요. 엘렌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엘렌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엘렌은 조심스럽게 무아에게 다가가 목줄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무아는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렌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 가만히 있었죠. 엘렌은 천천히 목줄을 무아의 목에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조용히 뒤따라가며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신선했고 하늘은 맑았어요. 엘렌은 처음으로 무아와 함께 마당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요. 무아는 엘렌의 속도에 맞춰 걸었고 때때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죠. 마치 오랜 친구 같은 두 존재의 모습에 제 심장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답니다. 엘렌과 무아의 첫 산책 이후 두 사이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엘렌은 무아와 함께 마당을 산책했고 점차 집 근처 골목까지 영역을 넓혀갔어요. 무아는 엘렌이 있을 때면 훨씬 차분해졌고 엘렌은 무아와 함께 있을 때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치유해주는 것 같았죠. 그러나 무아에게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특히 식사 시간에 구두 도구이나 히와 같은 영어 명령어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아가 아직 적응 중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또한 낯선 사람, 특히 남성이 집에 오면 극도로 불안해하며 숨곤 했습니다. 궁금증이 커져 재활센터에 연락했어요. 무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었습니다. 센터의 행정 담당자 제시카는 무아의 서류를 찾아보겠다고 했고 다음 날 이메일로 정보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제시카에게서 온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무아의 구조 이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이메일에는 무아가 한국의 불법계 농장에서 구조된 51마리 중 한 마리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농장은 식용견을 키우던 곳이었고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폐쇄되었다고 해요. 무아는 작은 철장 안에서 발견되었고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답니다. 구조 당시 나이는 약 1년 정도로 추정되었고 몸에는 여러 상처와 감염 흔적이 있었죠. 한국의 동물보호소에서 3달간 치료를 받은 후 미국의 반려동물 구조 네트워크를 통해 시애틀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이메일을 읽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아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니 눈물이 났어요. 첨부된 사진 중에는 구조 당시의 무아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의 건강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말랐고 겁에 질린 눈빛이었죠. 그날 오후 캐서린이 정기 방문을 왔습니다. 무아의 이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캐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많은 구조견들이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특정 상황이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아의 경우 한국에서 온 개이기 때문에 영어 명령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고요. 혹시 한국어로 시도해 보셨나요? 캐서린의 질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캐서린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몇 가지 기본 명령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몇 분 후 캐서린은 기본적인 한국어 명령어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앉아, 기다려, 이리와, 좋은 아이 등의 표현이었죠. 발음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캐서린은 이것들을 시도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무아를 불러 앉아라고 말해보았어요. 놀랍게도 무아는 즉시 반응하여 앉았습니다. 이리 와라고 했더니 제게 다가왔고요. 그동안 영어로 아무리 명령해도 반응이 없었는데 한국어에는 즉각 반응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엘렌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무아가 명령에 따르는 모습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캐서린은 엘렌에게도 한국어 명령어를 가르쳐 주었고 엘렌은 작은 소리로 앉아라고 말했어요. 무아는 즉시 엘렌 앞에 앉았고 엘렌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습니다. 캐서린이 떠난 후 저는 무아의 이력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식용견 산업에 대한 기사들을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구조된 개들은 대부분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또한 그런 환경에서 구조된 개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행동 패턴에 대한 글도 찾았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갑작스러운 소리에 대한 공포, 좁은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 등이 무아가 보여주는 행동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영어에 반응하지 않고 낯을 가리는 행동은 그 트라우마의 흔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아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저는 그를 대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한국어 명령어를 더 배우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찾아보았고 기본적인 표현들을 메모해 냉장고에 붙여두었어요. 밥 먹어, 산책, 착한 아이 같은 단어들을 발음과 함께 적어두었죠. 무아는 한국어에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했고
그럴 때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렌 역시 이 변화에 적응해 갔어요. 무아에게 한국어로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직 저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무아에게는 작은 소리로 명령어를 속삭이곤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재활센터의 정기치료 세션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미술치료사는 엘렌의 그림이 이전보다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두운 색조 일색이던 그림에 파란색과 노란색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요. 그것은 엘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변화의 징후였습니다. 주말이 되자 센터에서는 가족들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야외 활동을 계획했어요. 공원에서 열리는 소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아가 다른 개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할까봐 망설였지만 캐서린은 이런 경험이 무아의 사회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소풍 당일 날씨는 완벽했어요.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의 공원은 아름다웠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담요를 펴고 앉아 있었고 개들은 목줄을 한 채 주변을 돌아다녔죠. 우리는 조용한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아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점차 주변 환경에 적응해 갔어요. 특히 다른 구조견들이 있다는 것이 그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엘렌은 평소보다 더 무아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낯선 환경에서 무아가 그녀의 안전한 피난처가 된 듯 했죠. 센터의 치료사들이 준비한 활동 중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미술 시간도 있었습니다. 큰 천을 바닥에 펴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엘렌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무아가 천 위에 편안하게 누우자 그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엘렌이 그린 그림은 이전과 달랐어요. 보통은 풍경이나 추상적인 형태를 그렸는데 이번에는 분명한 이야기가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마치 그림책처럼 구성했죠. 첫 번째 칸에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 작은 소녀가 있었어요. 얼굴은 그리지 않고 금발 머리카락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철창 안에 갇힌 하얀 개가 있었고요. 세 번째 칸에서는 소녀와 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지막 칸에는 소녀와 개가 함께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치료사 캐서린이 다가와 엘렌의 그림을 보더니 감탄했어요. 그림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엘렌의 표현 능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딸의 진전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소풍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렌은 평소보다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고 무아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얹은 채 평화롭게 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엘렌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정쯤 작은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엘렌의 방에서 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엘렌이 침대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고 무아는 그녀 옆에 누워 있었어요. 방해하고 싶지 않아 문간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엘렌은 완전히 몰입한 채 그림을 그렸고 무아는 가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작업을 바라보았죠. 약 30분 후 엘렌은 그림을 완성하고 무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보여줄 수 있을까? 엘렌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림책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10페이지 정도 되는 작은 그림책이었어요. 이야기는 말을 하지 않는 소녀와 집이 없는 개의 만남으로 시작했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세상을 탐험해 갔어요. 그림 속에는 말 없는 아이와 기다리는 개가 함께 있는 장면이 담겨 있고 그 안에서 처음으로 두 존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엘렌과 무아의 유대감이 깊어지면서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엘렌은 이제 아침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 무아를 돌보았고 산책 시간도 조금씩 늘어갔어요. 무아 역시 처음보다 훨씬 자신감 있게 행동했고 낯선 소리에 공포를 느끼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치유하고 있었죠. 캐서린은 격주로 가정 방문을 하며 엘렌의 진전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아가 있을 때 엘렌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훨씬 향상된다는 점이었어요. 눈맞춤이 늘었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횟수도 증가했습니다. 캐서린은 이런 변화를 중재자 효과라고 불렀어요. 무아가 엘렌과 세상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6주가 지난 어느 날 센터에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담당자 토마스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죠. 토마스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음날 센터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날 센터를 찾았어요. 토마스는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몇 개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무아가 원래 안락사 위기에 놓였던 보호관찰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구조될 당시 무아는 극도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고 사람에게 물려는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행동 개선이 없으면 안락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입양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아는 전혀 공격적이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히려 매우 온순하고 엘렌과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무아의 현재 상태가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원래 무아를 담당했던 보호소에서 모든 보호, 관찰 대상 개들의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아가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전문 훈련사가 있는 보호소로 돌아가야 한다는 요청이 왔다고요. 언제까지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토마스의 대답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무아는 엘렌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그들을 떼어놓는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토마스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무아와 엘렌의 관계가 형성한 치유적 영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어요. 무아가 정말로 엘렌의 치료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치료견 자격으로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토마스는 센터의 의료 디렉터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무아와 엘렌의 관계가 어떻게 치료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정신과 의사와 치료사의 평가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엘렌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혹은 말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엘렌이 겨우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마음의 문을 다시 닫아버릴까 두려웠어요. 집에 도착하자 엘렌과 무아는 거실 바닥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엘렌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무아는 그녀 옆에 누워 평화롭게 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결심이 섰습니다. 어떻게든 무아를 지켜야 했어요. 그날 밤 엘렌이 잠든 후 탄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아가 오기 전과 후에 엘렌의 상태를 상세히 기록했고 눈에 띄는 모든 변화와 진전을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엘렌의 그림들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림의 변화는 엘렌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확장되고 밝아졌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캐서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캐서린은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엘렌의 치료 세션 기록을 검토하고 무아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작성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틀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으고 무아와 엘렌의 일상을 비디오로 기록하고 이웃과 센터 직원들에게서 지지 서명을 받았어요. 엘렌의 정신과 의사인 닥터린도 무아의 존재가 엘렌의 치료에 중요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서류를 준비했을 때 약 50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모였어요. 여기에는 사진, 의료 기록, 전문가 의견, 일상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학술 논문처럼 체계적으로 구성했죠. 제출 당일 의료 디렉터 존슨 박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받아들며 모든 내용을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어요. 최소한 일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그만한 시간이 없어요. 무아는 일주일 안에 돌아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절박한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존슨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무아의 이송은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센터를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아가 엘렌의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한 후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 센터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노력했지만 엘렌은 제 감정 상태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듯 했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고 무아를 더 꼭 끌어안곤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일어날 것을 직감하는 것 같았죠. 셋째 날 아침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료 디렉터 존슨 박사가 오늘 오후에 가정 방문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직접 엘렌과 무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일 수도 나쁜 신호일 수도 있었어요. 탄원서만으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방문 시간 전 저는 집안을 정리하고 엘렌에게 특별한 손님이 올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엘렌이 놀라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키고 싶었어요. 무아에게도 평소보다 더 오래 산책을 시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존슨 박사가 도착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친절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전문가다운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존슨 박사는 무아와 엘렌을 곧바로 관찰하기보다는 먼저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존슨 박사는 탄원서를 꼼꼼히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엘렌의 그림 변화와 비언어적 의사소통 증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엘렌의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지 또 다른 형태의 의존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게 걱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엘렌이 무아라는 안전한 존재에만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은 계속 피할까봐 우려했다고요.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지켜본 결과 무아는 오히려 엘렌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렌과 무아를 함께 관찰하고 싶다고 했어요. 엘렌은 정원에서 무아와 놀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그들을 지켜보던 존슨 박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며 그들을 방해하지 말고 관찰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약 30분 동안 존슨 박사는 조용히 엘렌과 무아의 상호작용을 지켜보았습니다. 엘렌은 공을 던지고 무아는 그것을 가져오는 단순한 놀이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엘렌이 무아에게 한국어로 명령하는 모습, 무아가 즉시 반응하는 모습, 그리고 그 성공에 엘렌이 기뻐하는 모습까지. 관찰이 끝난 후 존슨 박사는 잠시 엘렌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걱정되었지만 그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박사는 천천히 정원으로 나가 적당한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존슨 박사는 엘렌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엘렌과 무아가 노는 모습이 매우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엘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아 뒤로 숨지도 않고 박사를 바라보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엘렌에게는 큰 진전이었습니다. 존슨 박사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으며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인상적이라며 보통 선택적 함구증이 있는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계속하던 중 존슨 박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통화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안 좋은 소식이 있다며 한국의 보호소에서 결정을 재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규정상 무아와 같은 보호관찰 대상 개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최종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내일 오전에 그들의 담당자가 이곳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결정은 언제 날지 물었고 존슨 박사는 내일 직접 평가한 후 즉시 결정이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슨 박사가 떠난 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엘렌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혹은 설명하지 않은 채 그저 결과를 기다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딸을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용기를 내어 엘렌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가능한 한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지만 현실을 숨기지 않고. 무아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아는 그녀를 따라갔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일찍 일어나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집을 정리하고 무아를 씻기고 엘렌의 가장 최근 그림들을 테이블 위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현관 벨이 울렸어요. 존슨 박사와 함께 한국 보호소의 담당자 박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해 보였지만 표정에서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간단한 인사 후 그들은 무아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가는 주로 무아의 행동 반응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소리에 대한 반응, 낯선 사람에 대한 태도, 기본 명령에 대한 수능도 등을 확인했습니다. 무아는 완벽하게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전혀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치료사 캐서린도 도착하여 엘렌과 무아의 치료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놀이 치료였지만 이번에는 관찰자들이 있다는 점이 달랐어요. 엘렌은 처음에는 긴장한 듯 했지만 곧 무아와의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세션 중간에 캐서린이 새로운 활동을 제안했어요. 엘렌에게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고 했습니다. 엘렌은 천천히 크레용을 집어들었고 종이 위에 두 형상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작은 소녀, 다른 하나는 흰 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무지개를 그렸죠. 그림이 완성되자 캐서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엘렌이 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렌이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캐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무아, 안 돼, 내 친구. 엘렌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을 때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1년 넘게 침묵을 지켜온 아이의 첫 마디는 그 자체로 기적과도 같았어요. 캐서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존슨 박사는 놀란 표정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 씨조차 그 순간의 중요성을 느꼈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은 오랜 꿈이었으니까요. 그것도 무아를 지키기 위한 말이라니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첫 마디가 있을까요? 엘렌은 무아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무아는 그런 엘렌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엘렌의 용기를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침묵을 깨고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엘렌에게 무아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엘렌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아는 자신처럼 무서워한다고, 하지만 함께 있으면 용기가 생긴다고 말했어요. 무아가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비록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것은 엘렌이 1년 만에 하는 가장 긴 대화였어요. 존슨 박사는 엘렌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엘렌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고 하며 무아에게도 엘렌이 특별한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평가 세션이 끝난 후 박 씨와 존슨 박사는 저와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무아의 행동평가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다고 말했습니다. 공격성의 흔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매우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성격을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엘렌과의 관계가 분명히 치료적 효과가 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존슨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엘렌이 보여준 언어적 돌파구는 놀라운 진전이었다고요. 두 사람은 무아를 치료견으로 등록하고 엘렌과의 지속적인 치료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박 씨는 서류 작업을 시작했고 존슨 박사는 저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무아는 공식적으로 치료견 교육을 받게 될 것이며 엘렌의 재활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포함된다고요. 또한 저희 가정에서 계속 지낼 수 있으며 정기적인 평가와 훈련 세션만 참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은 후 엘렌에게 알려주기 위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엘렌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무아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무아가 계속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엘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그 포옹은 마치 오랜 기다림의 끝, 새로운 시작의 약속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엘렌은 놀랍게도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짧은 대화를 이어갔어요. 무아의 좋아하는 장난감이 무엇인지, 내일은 어디로 산책을 가고 싶은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재활센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엘렌의 진전 소식이 센터 전체에 퍼졌고 많은 직원들이 이 사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구조된 개와 언어적 외상을 가진 아이의 유대감이 서로에게 치유의 효과를 가져온 점이 주목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센터의 디렉터 토마스는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선에서 엘렌과 무아의 이야기를 센터의 뉴스레터에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저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엘렌과 상의했습니다. 놀랍게도 엘렌은 그 제안에 동의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무아처럼 특별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만큼 엘렌이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물 교감 치료 프로그램 출범식이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구조된 개들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에서 온 동물들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엘렌과 무아는 행사의 주인공이었어요. 엘렌은 여전히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무아가 옆에 있어 작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행사에서 엘렌은 자신이 그린 그림책을 전시했어요. 침묵 속의 친구라는 제목의 그 책은 말을 잃어버린 소녀와 집을 잃어버린 개가 서로를 만나 친구가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그림과 짧은 문장들로 이루어진 책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엘렌은 조금씩 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아에게만, 그 다음에는 저에게, 그리고 점차 캐서린과 다른 치료사들에게도요. 아직도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긴장하고 말을 아꼈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무아 역시 변화했어요. 더 이상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지 않았고 낯선 사람들에게도 경계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식 치료견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갔고 때로는 센터에 방문해 다른 아이들과도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센터에서 작은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엘렌이 정규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반 학교로 복귀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였어요. 물론 무아는 계속해서 엘렌과 함께할 것이고 정기적인 사후 관리 세션도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졸업식에서 엘렌은 처음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짧은 감사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무아에게, 저에게, 그리고 센터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한국에서 온 구조견 무아와 말을 잃어버린 소녀. 엘렌의 이야기는 센터의 모든 직원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또다시 한태국 관광도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소도시 상인들이 지진 이후 관광객 급감으로 눈물 흘리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정부 지원의 부재로 현지 경제가 속속 무너지면서 생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이 도시의 관광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워킹 스트리트와 해변가에서는 지난달 지진 이후 관광객이 급감해 수백 개 상점이 문을 닫았고 호텔가에서도 예약 취소가 속출해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도시는 인구가 적은 소도시임에도 경제의 무려 78%가 관광에 의존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태국인들에게 정부가 외면했던 이 도시의 안전성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게 합니다. 당시 시장은 중앙정부의 도움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방콕 중심의 복구에만 집중하며 이 소도시를 외면했고 그로 인해 관광도시 전체가 위기에 빠졌었죠. 그때 현지 레스토랑 운영자 라타나의 논란적인 발언이 태국 전역을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경제적 판단을 넘어 태국의 관광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고 생존과 개인적 희생 사이에서 갈등하는 중요한 사례가 된 이야기.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파타야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해변가를 따라 늘어선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을 준비하는 풍경이 일상이었죠. 이곳에서 7년 동안 시푸드 헤븐이라는 해산물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라타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라타나의 손에는 항상 빛바랜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장바구니는 그녀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증인과도 같았죠. 파타야 시장은 관광객들로 넘쳐났고 거리마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라타나는 가장 신선한 생선과 조개를 고르며 오늘 방문할 손님들의 얼굴을 상상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태국 해산물의 맛에 감탄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가장 큰 보람이었죠. 특히 그녀의 시그니처 메뉴인 시푸드 톰얌쿵은 미쉐린 가이드에도 소개된 적 있는 파타야의 명물이었습니다. 라타나의 레스토랑은 해변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였어요. 백사장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저녁이면 태국 전통 음악이 흐르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통해 태국의 문화와 정성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손님들이 남기고 간 방명록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감사의 메시지가 빼곡했어요. 평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라타나의 레스토랑은 이미 예약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기 체류 관광객들과 현지 외국인 거주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레스토랑은 필수 방문 코스로 꼽혔죠. 이런 안정적인 인기에 힘입어 라타나는 둘째 딸 수안의 대학 학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첫째 딸은 이미 방콕의 호텔 경영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자식들의 성공은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라타나는 해변가를 따라 늘어선 호텔들을 바라보았어요. 높은 빌딩과 화려한 네온 사인은 파타야의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한때 작은 어촌이었던 이곳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한 모습에 라타나는 항상 경이로움을 느꼈죠. 그녀 자신도 이 변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녀였던 그녀가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으니까요. 레스토랑에 도착한 라타나는 직원들과 함께 오늘의 준비를 시작했어요. 주방에서는 갓 잡은 생선을 손질하는 소리, 향신료를 빻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요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는지 일일이 확인했죠. 라타나에게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예술이었고 그녀의 주방은 작업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지진이 태국을 강타한 그날 라타나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물리적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진정한 재앙은 그 이후에 찾아왔어요. 국제뉴스에 비친 태국의 모습은 한순간에 위험한 지역으로 둔갑했고 전 세계 여행사들은 일제히 태국 여행 상품을 취소했습니다. 48시간 만에 파타야의 모든 호텔 예약의 65%가 취소되었고 라타나의 레스토랑 예약도 줄줄이 취소 전화가 이어졌어요. 마지막 손님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라타나는 언제 다시 관광객들이 돌아올지 혹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20해 동안 쌓아온 그녀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지진 발생 일주일 후 라타나의 레스토랑은 마치 유령의 집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에는 이제 적막만 감돌았어요. 라타나는 매일 아침 레스토랑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90% 이상 급감했죠. 그녀는 창가에 앉아 텅 빈 해변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 라타나는 이 상황이 곧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진 자체는 파타야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해외 언론들은 태국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분류했고 이는 관광객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라타나는 스마트폰으로 외국 뉴스를 검색하며 울컥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방콕의 피해 사진들만 도배되어 있을 뿐
파타야가 안전하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식재료 공급업자들이 하나둘 찾아와 미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라타나는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들 역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비상금을 털어 당장의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 달도 버티기 어려웠죠. 딸의 대학 학비를 생각하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라타나는 직원들을 모아 현 상황을 설명했어요.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주방장 피삭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4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죠. 라타나는 눈물을 삼키며 아르바이트생들을 일시적으로 해고하고 정직원들의 급여를 30%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라타나는 파타야 소상공인 모임에 참석했어요. 워킹 스트리트의 나이트클럽 매니저 쿤차이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 80%를 해고해야 했다며 목소리를 떨었어요. 해변 파라솔 대여업자 소라요스는 오늘 하루 단 1개의 파라솔도 대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이빙샵 운영자 마이클은 지금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심각하다며 한탄했어요. 모임에서 파타야 호텔협회 회장 타나세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6개월 내에 파타야 호텔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었어요. 이는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의미였죠. 그는 중앙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방콕 중심의 복구 작업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고 있어 파타야 같은 지방 도시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타나는 텅 빈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한때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번화가는 이제 적막했습니다.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았고 밤거리를 밝히던 네온 사인도 대부분 꺼져 있었죠.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이 도시의 모습에 라타나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한 라타나는 딸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자식들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그녀 혼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라타나는 전화기를 들어 둘째 딸 수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학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딸에게는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죠. 수안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라타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의 꿈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타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녀는 텅 빈 레스토랑을 바라보며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대로 관광객만 기다리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타나는 주방으로 향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라타나는 직원들을 불러 현지인들을 위한 저렴한 메뉴를 개발하자고 제안했어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고급 요리 대신 지역 주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의 태국 전통 음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주방장 피삭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곧 그의 눈에도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그는 자신의 고향 요리법을 활용한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라타나는 파타야 시내를 돌아다니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홍보 전단지를 배포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특별 할인 쿠폰을 함께 나눠주었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이 그녀의 노력에 감동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한 노인은 라타나의 손을 꼭 잡으며 파타야 사람들이 서로를 도울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레스토랑에 현지인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그리고 점차 라타나의 새로운 메뉴에 반해 손님들이 늘어났죠. 물론 관광객 시절의 매출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완전히 텅 빈 레스토랑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라타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라타나처럼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파타야의 한 고급 호텔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실렸어요. 이어서 또 다른 호텔의 폐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타야 경제의 주축이었던 관광업이 무너지면서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죠. 라타나는 지역 병원을 방문한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관광객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자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내원하는 주민들이 급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의사 추라락은 정신건강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어요.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을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살 시도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말에 라타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라타나는 파타야 시장 티라완이 주최한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의장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티라완은 중앙정부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콕 복구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는 동안
파타야는 잊혀진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 지역 공무원은 익명을 요구하며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실제 피해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제사회의 태국 관광지의 안전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라타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부의 무관심과 언론의 과장 보도가 만들어낸 인재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라타나는 몇몇 상인들과 함께 머물렀어요. 그들은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타야의 실제 상황을 세계에 알리기로 한 것이죠. 해시태그 파타야는 안전해를 만들어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나이트클럽 매니저 쿤차이는 자신의 국제적인 인맥을 활용해 해외 여행사들에게 실제 파타야의 모습을 알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타나는 문득 자신이 처음으로 빈손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비록 상황은 여전히 암울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파타야의 모든 상인들이 같은 배를 타고 있었고 함께 노를 젓기 시작했죠. 라타나는 어둠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빛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소셜미디어 캠페인은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라타나는 어셈베이지 메신저 그룹에 가입한 뒤 매일 레스토랑과 주변 관광지의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바다가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이는 스마트폰 카메라 조작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손님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 기술을 익혀나갔습니다. 둘째 딸 수아는 화상통화로 어머니에게 소셜미디어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라타나는 딸의 설명을 따라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넘기며 해시태그를 달았죠. 일주일이 지나자 해시태그 파타야는 안전해 캠페인에 수백 명의 현지 상인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빙샵 운영자 마이클은 수중 카메라로 파타야 해안의 아름다운 바다 속 풍경을 촬영했고 호텔 매니저들은 손상되지 않은 호텔 시설을 보여주었어요. 파라솔 대여업자 소라요스는 평온한 해변에서 현지인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캠페인만으로는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라타나의 레스토랑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수입은 지진 전의 30% 수준에 머물렀고 저축한 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족 대대로 내려온 금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준 이 목걸이는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었죠. 라타나는 은행에 대출 상환 연기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어요. 지역 은행 지점장 사론에 따르면 파타야 전체의 대출금 상환 연체율이 30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죠. 은행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했지만 그들 역시 중앙은행의 지침을 따라야 했습니다. 라타나는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겨우 얻어냈지만 그 이후의 계획은 불확실했어요. 한편 파타야 남부의 작은 해변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관광업 대신 어업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라타나의 이웃 아런은 20년 만에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는 곧 바다에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수많은 관광보트 선장들이 어업으로 전환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어획량도 예전 같지 않았죠. 아런은 라타나에게 첫날 잡은 물고기 몇 마리를 선물로 가져왔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역 학교 교사 위파가 레스토랑을 찾아왔을 때 라타나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관광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이 학비를 내지 못해 학생들이 중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0대 아이들이 가족 생계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아 방콕으로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었죠. 위파는 라타나의 딸 수안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라타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라타나는 지역 문화유산 보존가 나린과 함께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린은 관광객이 사라진 파타야가 영혼 없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며 우려했어요. 파타야의 문화는 전통과 관광이 오랜 시간에 걸쳐 융합된 결과물이었고 이제 그 균형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전통 무용 공연장은 문을 닫았고 지역 공예품 상점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죠. 나리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파타야의 문화적 정체성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의 최근 보고서는 파타야 지역의 경제 회복에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했어요. 이는 태국 국내 총생산의 0.5% 이상의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라타나는 이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1년은 너무 길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때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었죠.
밤늦게 레스토랑을 정리하던 라타나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네온사인으로 밝게 빛나던 파타야의 밤거리는 이제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그녀는 문득 이 도시가 정말로 유령 도시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20해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라타나는 처음으로 패배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죠.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올 것이고 그녀는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1시 라타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공책을 꺼내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태국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이 필요했죠. 파타야에는 여전히 수많은 장기 체류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은퇴한 유럽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지진 이후에도 떠나지 않고 파타야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라타나는 파타야에 거주하는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인 스웨덴 출신 올로프에게 연락했어요. 그녀는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전통 요리 교실을 열어 파타야의 문화를 공유하고 동시에 그들의 도움으로 파타야가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해외에 전파하자는 제안이었죠. 올로프는 즉시 이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고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소식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틀 후 라타나의 레스토랑에는 20명의 외국인 거주자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다양한 국적을 가졌지만 모두 파타야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타나는 톰얌쿵과 팟타이 등 태국의 대표적인 요리법을 가르치며 각 재료의 의미와 문화적 배경을 설명했어요. 모두가 함께 요리하고 먹으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즐거운 소리에 라타나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죠. 교실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자국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파타야의 현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써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로 했어요. 그들은 파타야가 안전하며 오히려 관광객이 없는 지금이 이 아름다운 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이리나는 자신의 블로그에 파타야 여행 계획을 올리겠다고 제안했고 영국인 데이비드는 은퇴자 커뮤니티의 파타야 방문을 독려하는 글을 올리기로 했어요. 라타나의 요리 교실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 이 수업은 외국인 거주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활동이 되었어요. 그들은 태국 요리뿐만 아니라 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배우며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타나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요리 실력을 재발견하고 동시에 작은 수입원을 마련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타야 전체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지역 경제 전문가 파위닛 박사에 따르면 파타야 경제의 78%가 직간접적으로 관광에 의존하고 있어 대체 산업 육성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는 지역 신문 인터뷰에서 단기간 내 관광객이 돌아오지 않으면 지역 전체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타나는 이 인터뷰를 읽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녀의 요리 교실은 작은 희망의 불씨였지만 파타야 전체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언가 더 큰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라타나는 용기를 내어 파타야 시장 티라완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파타야의 모든 상인들이 하나로 뭉쳐 파타야 부활 축제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어요. 티라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곧 이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라타나에게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라타나는 밤을 새워가며 축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타야의 모든 레스토랑, 호텔, 상점, 관광 명소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를 구상했죠. 특별 할인과 문화 공연, 해변 청소 봉사 활동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음 날 티라완은 라타나의 계획에 감명을 받아 즉시 실행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라타나는 음식 분야 책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큰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느꼈죠. 실행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파타야를 살리기 위한 그들만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한편 라타나의 소셜미디어 활동은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올린 파타야의 일상 사진들은 해외 여행 블로거들의 눈에 띄었고 몇몇은 직접 라타나에게 연락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영국의 한 유명 여행 유튜버는 라타나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파타야 방문을 계획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라타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죠. 밤늦게 레스토랑을 정리하던 라타나는 문득 옆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까지 성업했던 기념품 가게는 이제 철거 공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이웃이자 친구였던 가게 주인 수아는 결국 방콕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라타나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결의를 다졌어요.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파타야가 그리고 그녀의 레스토랑이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때까지 싸울 것이었죠. 축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라타나는 여전히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신선한 해산물을 고르는 일상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매하는 양이 예전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진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파타야의 회복 속도는 더디기만 했죠. 라타나는 시장 상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모두가 비슷한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타나는 해변가를 지나쳤어요. 평일 오전이었지만 해변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도 관광객들로 북적였을 텐데 지금은 소수의 현지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들만 보였죠. 소라요새 파라솔 대여점도 문을 열었지만 대부분의 파라솔은 접힌 채로 있었습니다. 그는 라타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서로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라타나는 오늘의 준비를 시작했어요. 주방장 피삭은 이미 와서 작업을 시작했고 홀 직원 룸차이도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인력 감축 후 남은 직원들은 모두 라타나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지지하며 일했습니다. 때로는 손님이 거의 없는 날도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최상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오늘의 예약은 단 2팀뿐이었습니다. 한 팀은 장기 체류 외국인 부부였고 다른 한 팀은 방콕에서 온 태국인 가족이었어요. 라타나는 작은 냉장고를 열어 남은 식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재고 관리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죠. 버리는 음식이 생기면 그만큼 손해였으니까요. 그녀는 오늘의 특별 메뉴를 구상하며 가능한 한 모든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점심시간 예약한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라타나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외국인 부부는 1년에 6개월을 파타야에서 보내는 단골이었죠. 그들은 지진 이후에도 파타야를 떠나지 않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라타나의 레스토랑을 찾아주었습니다. 방콕에서 온 가족은 처음 방문했지만 인터넷에서 레스토랑 정보를 보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라타나는 그들에게 파타야의 현 상황과 안전함을 설명했습니다. 오후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몇 팀 더 방문했어요. 대부분 현지인이었지만 두 팀의 외국인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라타나는 그들이 어떻게 파타야를 알게 되었는지 물었죠. 한 커플은 소셜미디어에서 파타야는 안전해 해시태그를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라타나는 그 말을 듣고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그들의 캠페인이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라타나는 레스토랑 계좌를 확인했어요. 오늘의 매출은 지진 전의 40% 수준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했지만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황이었죠. 그녀는 이 추세가 계속되길 바라며 내일의 식재료 주문량을 조금 늘렸습니다. 라타나는 주방을 정리하며 피삭과 내일의 메뉴에 대해 상의했어요. 그들은 현지인과 외국인 모두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타나는 은행에 들렀어요. 대출금 상환 유예 기간이 이제 2달 반 남았고 그녀는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두려고 했습니다. 은행 지점장 사로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파타야 전체의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객의 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었죠. 일부는 온라인 판매로 전환했고 또 다른 이들은 라타나처럼 현지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라타나는 딸 수안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수안은 대학에서의 생활과 공부에 대해 이야기했고 라타나는 레스토랑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학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어요. 내심 걱정되었지만 딸의 학업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주말에 다시 파타야로 내려와 어머니를 돕겠다고 했어요. 라타나는 딸의 제안을 고맙게 생각했지만 공부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라타나는 내일의 계획을 메모했어요. 재료 주문, 메뉴 개발, 소셜미디어 업데이트 등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달력에 오늘의 매출을 기록했죠. 한 달 전부터 시작한 이 기록은 조금씩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매우 느린 속도였지만 라타나는 이것이 회복의 징조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침대에 누워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날이 되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소셜미디어 캠페인은 서서히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타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매일 조금씩 팔로워가 늘어났고 해시태그 파타야는 안전해를 통해 실제 관광객들이 레스토랑을 찾아오는 일도 있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새벽 시장의 모습, 레스토랑 준비 과정, 오늘의 특별 요리 등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소셜미디어 활동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죠. 어느 날 아침 라타나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오늘은 첫째 딸 파리다가 방콕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호텔 경영학교를 졸업한 파리다는 방콕의 고급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지진 이후 호텔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업을 돕기 위해 파타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죠. 오후에 파리다가 도착했어요. 라타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파리다는 어머니의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분위기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했어요. 파리다는 자신의 호텔 경영 지식을 활용해 레스토랑 운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저녁 시간 모처럼 손님이 많아졌어요. 현지인들과 몇몇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파리다는 유창한 영어와 전문적인 서비스 기술로 손님들을 응대했고 라타나는 주방에서 최고의 요리를 준비했죠. 마치 예전의 활기를 조금이나마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의 맛에 감탄했고 몇몇은 다음 날도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 라타나와 파리다는 레스토랑 미래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파리다는 관광객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기보다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어요. 케이터링 서비스 시작, 태국 요리 클래스 확대, 소셜미디어를 통한 브랜드 강화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라타나는 처음에는 변화를 두려워했지만 딸의 열정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다음 날부터 라타나와 파리다는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타나는 요리를 담당하고 파리다는 마케팅과 서비스를 맡았어요. 레스토랑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다는 인테리어를 약간 수정하고 메뉴판을 새롭게 디자인했어요. 또한 호텔 시절 인맥을 활용해 방콕의 여행사들에게 파타야의 안전함을 알리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사가 라타나의 레스토랑을 취재하러 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어요. 지진 이후의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다음 날 신문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고 많은 파타야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주었죠. 석 달이 지난 어느 아침, 라타나는 시장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지진 이후 방콕으로 떠났던 옆 가게 주인 수완이었어요. 그는 다시 파타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방콕에서의 생활이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고 결국 고향인 파타야가 그리워 돌아왔다고 했어요. 라타나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함께 차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카페에서 수완은 파타야의 변화에 놀랐다고 말했어요. 여전히 관광객은 많지 않았지만 도시에 새로운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중심이 된 경제활동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고 주말에는 방콕과 인근 도시에서 오는 국내 관광객도 늘어났죠. 수완은 다시 기념품 가게를 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태국 현지인들도 좋아할 만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라타나는 딸 파리다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태국 요리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독특한 메뉴를 만들었어요. 퓨전 토면 파스타와 코코넛 카레 리조또 같은 메뉴는 현지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라타나는 처음에는 전통 요리를 변형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타나는 해변을 지나쳤습니다. 석 달 전보다 확실히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소라요새 파라솔 대여점은 절반 이상이 이용 중이었습니다. 그는 라타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라타나는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라타나는 두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둘째 딸 수완도 주말을 맞아 대학에서 돌아왔어요. 그들은 지난 석 달간의 변화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파리다는 호텔 컨설팅 기회가 새로운 사업 확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수완은 대학에서 배운 마케팅 지식을 가족 사업에 적용할 방법을 제안했어요. 라타나는 딸들의 지혜와 열정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어요. 밤바다는 평온했고 멀리 몇몇 배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라타나는 문득 지난 석 달을 돌아보았어요. 그것은 분명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레스토랑 주인이 아니라 위기를 헤쳐나가는 리더로 성장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라타나는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쓰나미, 홍수, 코로나도 견뎌냈으니 이번 위기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요. 파타야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딸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들은 함께 바다에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